최근에 그런 글을 만났어요. 정치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라. 귀찮으니까. 사실 정치가 허망하죠. 뾰족하게 변하는 게 없어요. 만약 그들이 타락한 존재로 판명이 된다면 자유주의적 이슈들에 대한 논쟁의 어떤 시기를 좀 놓친 그런 면이 있어요. 그 곁에만 떨도록 만들어져 있는 수동적 존재로만 바라보지 않는,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의 창궐로 사람들이 갑자기 단결하는 모습 같지 않나.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예스동입니다. 좋은 글, 어떤 걸까요? 글은 말에서 나왔죠. 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조가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생각하려면 먼저 말을 생각해야 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말과 글에는 모두 먼저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글은 좋은 생각에서 나온다. 모든 좋은 생각이 좋은 글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애시당초 좋은 생각 자체가 없다면은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란 뭘까요? 재미 붙였나? 소크라테스 문답법도 아니고 맨날 뭘 물어. 나 혼자만의 감정,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과 또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각.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글이 아닐까. 개인적인 통찰과 사회적인 통찰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좋은 글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최근에 인기가 있는 에세이들을 보면 순간적인 정서적 포착에는 탁월한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직설적으로 이게 시대 정신이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우기는 그런 글들. 그런데 우아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통찰과 사회적 통찰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에세이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만났어요. 누군가 저에게 좋은 글을 읽고 싶어요. 나도 그래서 글을 좀 잘 쓰고 싶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책. 김영민 교수의 신작 에세이 인간으로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진지하죠. 막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재, 정치적 동물의 길, 진짜로 막 살지 말라는 뜻이구나. 뭘 하라는 뜻이구나. 자, 키워드. 원래 허망하다. 그래서 정치하라.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허망하면 안 해야지. 허망하니까 해라. 허망해도 해라가 아니라 허망하니까 해라. 그런데 이게 가장 말이 됩니다. 허망해서 사람들이 자꾸 정치를 멀리 하는데 사실은 정치란 그렇게 허망하기 때문에 더욱 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 김영민 교수는 정치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라. 정치는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듯이 정치적 동물이다. 왜? 함께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를 해야만 하는 동물로 태어났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치를 안 하려고 할까요?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 귀찮으니까. 귀찮음이 기본이잖아.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 명론에서 무릇 천하의 재앙 중에서 담백하게 욕심이 없는 상태보다 더 참담한 것은 없다. 전쟁, 지진, 홍수, 팬데믹, 호황, 마마보다 더 무서운 참담한 재앙은 단단하게 욕심이 없는 상태, 다 귀찮은 상태. 정치를 멀리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 어쩌면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태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허무주의죠. 그러나 고대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단호하게 꾸짖었죠. 우리 아테네 사람들은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탈한 사람이라고 존경하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가르쳤다. 사실 정치가 허망하죠. 실컷 아까운 시간 들여서 고민을 해가지고 투표하는 날까지 만들어서 생계를 다 제쳐두고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해놨더니 뾰족하게 변하는 게 없어요. 허망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초연하게 은둔유유자적하고 있으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인간이란 원래 귀찮아도 소를 키우라고 태어난 존재들인데. 이 첫 장의 글이 정말 멋있어요. 막 꾸짖는데 글을 읽는 재미가 있으니까 혼나는 것 같지가 않아. 마냥 행복한가? 그렇다면 당신은 운이 좋다. 그 좋은 운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평화롭게 죽기 바란다. 그러나 거기에 정치는 없다. 인간이 그저 행복해지는 게 불가능할 때 정치가 시작된다. 인간으로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이며 그 문제를 다루는데 정치가 있다. 그러면서 문단마다 운율을 맞춰가면서 계속 꾸짖죠. 너 하나쯤 조용히 빠져 있어도 될 것 같지? 그러든지. 그런데 거기 정치는 없어. 너 누워서 한탄만 하고 있지. 그럴래? 근데 거기 정치는 없어. 너 세상을 혐오하고 남탓만 하고 있지. 그래. 근데 거기 정치는 없어. 힘들어도 뭐라도 하려는데 티끌 모아 더 큰 티끌을 만들어 가는데 아무리 분투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지금 당장 변하지 않아도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지를 남겨두려고 애쓰는데 정치가 있다. 이렇게 정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꿔내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 사실 그런 정치에 익숙해요. 열광적 정치. 1960년 4.19 의거에 의한 이승만 하야, 1987년 6월 항쟁에 의한 직선제 쟁취, 촛불 시위에 의한 대통령 탄핵. 그런데 그런 대규모 거리 시위의 기억은 승리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실망의 기억이기도 하죠. 4.19 의거는 결국 군사정권 성립으로, 6월 항쟁은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으로,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집권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죠. 한국 사회의 문제들은 그렇게 특정 정권의 집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더 깊고 심각한 것이었구나라는 것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점점 더 정치를 냉소하게 되죠. 그런데 정치는 원래 일시적 힘의 분출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시적인 탈권력화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제가 마이클 샌델 교수와 인터뷰를 했던 주제가 바로 이 촛불 시위 이후의 한국 사회의 정치에 대한 것이었어요. 촛불 집회의 즉각적인 요구는 대통령의 탄핵이었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과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더 나은 정치를 만들 것인가? 수백만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장은 어떻게 열 것인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하는 정치를 만들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더 거시적인 정치 과제들이죠.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냉소를 부추길 수 있는 또 다른 요소, 바로 86 운동권의 역할이죠. 저자는 영화 다크나이트의 검사 하비 딘트를 빗댄다. 부조리한 도시 고담시에서 외롭게 정의를 수호하는 인물. 희대의 악당 조커는 단순히 불공정, 부정의를 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하비 딘트를 정의의 탈만 쓴 위선적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세상의 정의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있죠. 한국 현대사에서 86 운동권은 그 하비 덴트 같은 존재였다. 정의의 상징으로 스스로를 위치지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타락한 존재로 판명이 된다면 그거는 군부 정권의 타락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들의 실패는 한국 사회에 근본적으로 정의란 불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치적 허무주의, 냉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 해체의 위기에서 그 전직 운동권들이 스스로 새로운 신화를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묻습니다. 문제를 느끼면서도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밤이 왔고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일들은 벌어지고 있으며 제대로 갈무리 되지 못한 기억들은 베개 밑에 놓여있다. 고이 접히지 못한 채 놓여있다.
정치 공동체는 곧 기억의 공동체라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떤 서사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세상은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쉽고 확실한 답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모든 대안에는 부작용이 있고 모든 일에는 비용이 들고 우리 세대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좀 더 나은 선택지들,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생각이라는 모험을 하는 생각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저자가 정치 자체가 아닌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거의 강론으로 다루지 않는데 자유주의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부에서 강론으로 논의를 좀 합니다. 다민족 동성애, 페미니즘, 비출산, 그리고 한국의 약간 유사가족사회적 특징들, 복지문제 같은 것들을 국가 시스템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개인적 사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그런 약간 전근대적인 문화.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새삼스럽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서구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이슈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데올로기적 논쟁, 자유주의적 이슈들에 대한 논쟁, 이게 어떤 사이클을 거치고 난 뒤에 최근에는 이제 경제체제나 사회체제에 대해서 조금 다각적으로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자,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 논쟁에 너무 치우치다가 자유주의적 이슈들에 대한 논쟁의 어떤 시기를 좀 놓친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세대가 저자가 속해 있는 86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86세대의 자유주의적 이슈에 대한 그 관점을 보면 좀 여전히 근본주의적이고 여전히 낭만적이다. 좀 여전히 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저자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다룬 장에서 좀 오래된 이런 글을 인용을 하는데요. 아버지, 권력자들이 인생의 꽁무니를 잡고 뒤에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인생이 똥이 돼버린다. 불필요한 교태를 떨어야 한다. 인간이 강아지가 돼버린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는 아예 이슈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아버지나 권력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놔둬서는 안 되죠. 당연히 불필요한 교태를 떠는 뭐 그런 강아지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이 비유도 약간 강아지도 뭐 그렇게 교태만 떨도록 만들어져 있는 수동적 존재로만 바라보지 않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보다 복잡하고 뭐 실질적인 다음 단계의 논쟁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자유주의적 이슈에 있어서 아직 좀 주체성, 개인의 주체성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유주의적 이슈에 있어서도 답이 아니라 문제가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자가 다양한 예술적 장르들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뭐 동화 속 이야기를 사회적 통찰과 연결시키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책 전체에 걸쳐서 많은 그림들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프랑스 화가 펠릭스 발로통의 1894년작 소나기와 일본 에도 시대 하나부사 이초의 1709년작 비를 피함이라는 작품을 비교를 하는데요. 당시 매우 계급화되어 있던 파리와 에도, 지금의 도쿄죠. 두 도시, 이 신분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면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비를 피하고 모두가 한자리에서 비를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평소에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소나기라는 일시적 위기에 이렇게 된다.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의 청걸로 사람들이 갑자기 단결하는 모습 같지 않나. 이 저자가 정치를 논하는 책에 예술을 접목시킨 이유가 뭘까?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정 소나타를 계속 들었으면 혁명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레닌은 말했지만, 열정 소나타를 듣지 않는 정치는 관료주의로 흐른다. 정치가 뭘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허망해지고 냉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서도 나아가야 하는 어떤 것이라면, 완벽한 무언가를 쫓는다며 지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보다 허울에 더 치중하는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여백,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 할수록 허망해지는 정치이기에 더욱 예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자가 이미 2권의 베스트셀러 에세이를 낸 적이 있죠.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공부란 무엇인가. 그 전작들에 비해서 이번 책이 좀 더 대중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더 땅으로 내려오고 조금 더 솔직해진 것 같은 느낌? 사실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저도 이제 에세이를 출판을 해봤지만 일종의 옷을 벗는 일이죠. 자기의 머릿속을 가리고 있었던 옷을 벗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더 많이 벗을수록 적나라하게 나는 드러나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또 더 공감을 하게 되죠. 학술적인 글인 경우에는 저자가 자신을 감출 여지가 많지만 이런 에세이는 감추기가 어려워요. 이분이 서울대 교수님이잖아요. 아마 그런 게 더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꺼풀 더 벗었기 때문에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음번에는 더 솔직해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교수에게 학문을 배우는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에세이를 읽는 독자로서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